안녕하세요 여러분, 과학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단원 생물과 환경 단원의 내용 중에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은 어떤 먹이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되돌아보기 활동을 하겠습니다.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생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생산자입니다. 그럼 다른 생물을 먹이로 양분을 얻는 생물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소비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출물이나 죽은 생물을 분해해 양분을 얻는 생물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분해자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중 어디에 속할까요? 그렇죠. 개구리는 소비자에 속합니다. 그럼 개구리는 어떤 생물을 먹고 양분을 얻을까요? 네, 여러분이 책이나 영상에서 봤듯이 개구리는 메뚜기나 파리 같은 곤충을 먹으면서 양분을 얻습니다. 그럼 어떤 생물이 개구리를 먹고 양분을 얻을까요? 네, 뱀이나 큰 새가 개구리를 먹고 양분을 얻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먹이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먹이관계 활동을 하고 먹이관계 관련 용어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먹이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먹이관계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동을 위해 공책이나 빈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가 끝났으면 공책이나 종이 옆에 생물들을 먹히고 먹는 순서대로 적고 화살표를 그려주세요. 예를 들면 배추와 애벌레가 있으면 배추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애벌레를 적은 다음에 먹히는 쪽에서 먹는 쪽으로 화살표를 그려주면 됩니다. 여러분은 공책이나 종이에 여기 있는 4가지 생물들을 먹히고 먹는 순서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화면을 멈추고 활동을 해보세요.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볼게요. 가장 먼저 나와야 될 생물은 그렇죠, 벼. 벼는 누구에게 먹힐까요? 벼는 메뚜기에게 먹힙니다. 혹시 앞에 활동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지 않은 친구들은 잠시 화면을 멈추고 다시 한번 활동을 해보세요. 다음, 메뚜기는 누구에게 먹힐까요? 그렇죠, 메뚜기는 개구리에게 먹힙니다. 마지막으로 개구리는 누구에게 먹힐까요? 개구리는 뱀에게 먹히는 이런 먹이관계가 형성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했죠? 네. 이게 첫 번째 활동이고,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활동입니다. 이번 활동은 생물의 수가 조금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생물들은 여러분이 적기 힘드니까 실험 관찰 16쪽을 펴주세요. 실험 관찰 16쪽입니다.
16쪽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랑 똑같은 그림이 16쪽에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여기도 똑같이 먹히는 생물에서 먹는 생물로 화살표를 연결해 보세요. 예를 들면 벼를 먹는 생물은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벼를 먹는 생물은 메뚜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메뚜기 말고도 뭐 이런 애벌레도 벼를 먹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먹히는 생물에서 먹는 생물로 화살표를 전부 다 한번 이어보세요. 네. 화면을 멈추고 활동을 해보세요. 활동이 끝난 친구들은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네, 그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물의 수가 많다 보니 이렇게 복잡한 먹이 관계가 형성됩니다. 네, 벼는 메뚜기에게도 먹힐 수가 있고 참새에게 먹힐 수도 있고 또 메뚜기는 개구리에게 먹히기도 하고 참새에게 먹히기도 하고 이렇게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먹이 관계가 있으면 조금 더 화살표를 이어보세요. 그럼 먹이 관계 관련 용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0쪽을 한번 펴주세요. 교과서 30쪽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해본 먹이 활동은 먹이 사슬에 관한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이 사슬이란 생물 관계가 여기 보이는 이 사슬은 쇠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건데 이렇게 먹이 관계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먹이 사슬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먹이 그물이에요, 그물. 여러분, 그물 혹시 본 적 있나요? 그물은 여러 개의 줄들이 얽혀서 복잡하게 된 모양인데 먹이 그물도 이렇게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얽혀서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먹이 그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먹이 사슬이 여러 개가 얽히면 그물처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있던 먹이 사슬보다 먹이 그물은 조금 더 복잡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멈추고 방금 배웠던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의 용어를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다 복습한 친구는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그럼 세 번째 활동으로 먹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험 관찰 16쪽입니다. 실험 관찰 16쪽을 펴주세요. 16쪽에 이런 문항이 있습니다.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써보세요. 여러분이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을 다시 한번 보고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칸에 적어보도록 합시다. 화면을 멈추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적어보세요. 다 적은 친구들은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네. 안 적었는데 영상을 재생한 친구는 없죠? 다 적은 친구들만 영상을 재생해야 합니다. 먼저 둘의 공통점입니다. 둘의 공통점은 여러분이 한번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네.
둘의 공통점은 생물들이 먹고 먹히는 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낸다면 먹이 관계를 나타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차이점이에요. 차이점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먼저 여러분이 적은 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네. 차이점은 먹이 사슬은 한 방향으로만 연결되어 있지만 먹이 그물은 여러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이게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16쪽의 아랫부분입니다. 벼, 메뚜기, 개구리 이후에 먹이 관계를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도 2개 이상의 먹이 관계를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개구리 이후에 먹이 관계를 한번 적어보세요. 네, 선생님은 개구리는 뱀에게 먹히고 이 뱀은 매한테 먹힌다는 먹이 관계를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먹고 먹히는 관계가 잘 드러나게 적었으면 잘 적은 거예요. 다음,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 중에 생태계에서 여러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기에 유리한 먹이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또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에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에는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 중에 더 유리할 것 같은 먹이 관계를 적어주면 되고 그 까닭은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면 됩니다.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네,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적은 친구는 영상을 재생하면 안 됩니다. 유리한 먹이 관계는 그렇죠. 먹이 그물입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먹이 그물의 경우에는 어느 한 종류의 먹이가 부족해지더라도 다른 먹이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기에 유리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줄게요. 그림에서 보면 이쪽은 지금 먹이 사슬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먹이 그물입니다. 이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에서 둘 다 메뚜기가 사라진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 먹이 사슬 같은 경우에는 메뚜기가 사라져버리면 개구리가 먹을 것이 사라져버려요. 개구리가 별을 먹을 것 같진 않죠? 그래서 이 먹이 사슬에서는 개구리의 먹이인 메뚜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개구리도 결국에는 살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먹이 그물을 봐봅시다. 먹이 그물에서는 메뚜기가 사라진다고 해도 개구리가 뭘 먹으면 될까요? 그렇죠. 여기 있는 나방 애벌레를 잡아 먹으면 돼요. 이렇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먹이 그물이 여러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기엔 조금 더 유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이 그물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선 생태계를 잘 보존해야겠죠? 그럼 배움 정리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그리고 최종 소비자의 용어를 새로 알아보았습니다. 1차 소비자는 생산자를 먹이려 하는 생물이고 2차 소비자는 1차 소비자를 먹이려 하는 생물, 그리고 마지막 단계의 소비자를 최종 소비자라고 합니다.
다음, 이 생태계에서 생물의 수는 먹이 단계가 올라갈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먹이 단계별로 생물의 수를 쌓아 올리면 이런 피라미드 모양이 되는데 이걸 바로 생태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먹이 단계별로 생물 수를 쌓아 올렸을 때 피라미드 모양이 되는 것을 생태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계의 평형이란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와 수 또는 양이 균형을 이루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그럼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생태 피라미드에서 2차 소비자의 수나 양이 갑자기 줄어들었을 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한번 골라보세요. 정답은 그렇죠. 4번입니다. 2차 소비자의 수나 양이 줄어들면 1차 소비자는 자신을 먹는 소비자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늘어나겠죠. 하지만 3차 소비자는 자신의 먹이가 사라지기 때문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들판은 벼가 누렇게 익어가며 황금빛으로 물듭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 익은 벼를 먹고 있는 메뚜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풀숲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들판이나 풀숲의 먹이가 풍부하다고 해서 메뚜기가 먹이를 먹는 것에만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메뚜기는 개구리와 같은 천적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주위 환경에 집중해야 하지요. 이와 같이 생태계에서 생물은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에 있습니다. 생태계에서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생태계에서 생물은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에 있습니다. 생산자인 벼는 메뚜기의 먹이가 되고 메뚜기는 개구리에게 잡아먹힙니다. 개구리는 뱀에게, 뱀은 새매에게 잡아먹히게 됩니다. 이렇게 벼, 메뚜기, 개구리, 뱀, 새매처럼 생물의 먹이 관계가 한 줄의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먹이 사슬이라고 합니다. 메뚜기는 벼만 먹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메뚜기는 벼뿐만 아니라 민들레, 강아지 풀과 같이 잎이 연한 풀을 먹습니다. 개구리 역시 메뚜기만 먹지 않고 애벌레, 초파리, 모기, 개미와 같은 크기가 작은 곤충들을 주로 먹습니다. 뱀 역시 개구리뿐만 아니라 다람쥐, 참새, 토끼, 산쥐와 같이 크기가 작은 동물을 먹습니다. 새매는 뱀만 먹는 것이 아니라 뱀이 먹는 다람쥐, 개구리, 토끼, 참새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태계에서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얽혀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생물의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를 나타낸다는 점은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먹이 사슬은 한 방향으로만 연결되지만 먹이 그물은 여러 방향으로 연결되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생태계에서 먹고 먹히는 관계가 그물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먹이 그물에서는 생물의 먹고 먹히는 관계가 여러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다양한 먹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 먹이 사슬처럼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것이 멸종할 때 그 먹이를 먹는 생물도 머지않아 멸종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물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생물이 살아가는데 더 유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생물의 먹이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태계는 어떻게 유지될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 피라미드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 다음 생태계 평형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생태계 평형의 중요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움 활동 영상으로 넘어가 주세요. 첫 번째 활동으로 생태 피라미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뚜기, 개구리, 매가 함께 살고 있는 생태계가 있습니다. 어떤 생물의 개체수가 가장 적어야 이 생태계가 잘 유지될까요? 화면을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다한 학생은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그림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매입니다. 매. 잘 유지되는 생태계는 여기 있는 그림처럼 피라미드처럼 생물의 개체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피라미드란 말 들어본 적 있나요? 피라미드는 이렇게 생긴 옛날 이집트의 건축물입니다. 아랫부분은 넓지만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잘 유지되는 생태계가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과 같다고 해서 이걸 생태 피라미드라고 하는데, 생태계에는 이런 먹이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아래 단계에는 생산자, 우리 생산자에 대해서 배운 적 있죠?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생물, 생산자가 있고, 이 생산자를 먹는 소비자를 1차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 1차 소비자를 먹는 생물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2차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럼 아무에게도 먹히지 않는 이 매와 같은 소비자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 매와 같은 소비자는 최종 소비자라고 합니다. 이 1차, 2차가 끝이 아니라 생물의 종류가 다양하면 더 많은 단계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먹이 단계별로 생물 수를 쌓아 올리면 이런 피라미드 모양을 이루기 때문에 이를 생태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생태 피라미드가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그럼 두 번째 활동으로 생태계의 평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와 수 또는 양이 균형을 이루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생태계의 평형이라고 합니다. 생태계가 되게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생태계의 평형이라고 합니다. 통해서 생태계의 평형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실험 관찰 17쪽을 펴주세요. 실험 관찰 17쪽입니다. 네. 과학책 32쪽에 있는 생태 피라미드에서 1차 소비자인 메뚜기의 수가 갑자기 늘어나면 이 생태계의 구성 요소들은 일시적으로 어떻게 변화할까요? 그 말은 지금 여기 있는 이 메뚜기의 수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이 생태계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변화할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한 친구들만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네.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적은 친구들은 영상 재생하면 안 됩니다. 네. 메뚜기의 수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메뚜기의 먹이가 되는 생산자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메뚜기가 많아지면 생산자의 숫자는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메뚜기를 먹는 개구리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먹이가 많아지니까 이 2차 소비자의 수나 양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 개구리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매의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매의 숫자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생산자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개구리의 숫자는 많아지고 매의 숫자도 많아지는 변화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해 안 된 친구들은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먼저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 2차 소비자도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차 소비자의 먹이가 많아지니까 2차 소비자는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생산자는 자신을 먹는 1차 소비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하게 돼요.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1차 소비자의 먹이인 이 생산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1차 소비자가 다시 감소하게 됩니다. 1차 소비자가 감소하면 역시 1차 소비자를 먹는 2차 소비자도 다시 감소를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처음과 같은 모양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태계는 잠깐의 변화는 있지만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떨 때? 생태계의 평형이 유지될 때 이렇게 회복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생태계의 평형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생태계의 평형이 깨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뭄. 가뭄은 비가 안 와서 물이 부족한 상태죠. 또는 홍수. 비가 너무 많이 온 상태예요. 그 다음 태풍. 지진. 지진으로 인해서 땅이 부서지고 하는 경우죠. 그 다음 이렇게 산불처럼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가 있고요. 다음 댐 건설이나 도로 건설. 지금 보면 숲에 이렇게 도로를 만들었죠. 보면 숲에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도로 건설 그리고 건물 건설 등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태계 평형이 깨져버리면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태계를 잘 보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 활동으로 어느 국립공원의 생물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생태계 평형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림과 함께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까
이 이야기를 잘 듣고 생태계 평형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국립공원에는 늑대들이 강가에서 이런 사슴들을 잡아먹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이 늑대들을 사냥하면서 늑대의 숫자가 줄어들고 결국에는 국립공원의 늑대들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국립공원의 늑대들이 모두 사라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사슴의 숫자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그렇죠. 자신을 잡아먹는 늑대가 없으니까 사슴의 숫자들이 빠르게 증가했어요. 사슴이 증가하니까 사슴이 공원에 있는 이런 풀과 나무들을 닥치는 대로 먹어서 나무와 풀이 부족해졌습니다. 지금 이 두 개의 모습만 봐도 나무와 풀이 굉장히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물가에서 나뭇가지를 먹는 비버라는 생물이 있어요. 이 비버도 나뭇가지가 없어지니까 점점 살아가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늑대가 없어지니 국립공원의 생태계가 위험해지자 사람들이 다시 국립공원에 이 늑대를 풀어줬습니다. 그러자 이 늑대가 사슴들을 사냥을 해서 사슴의 수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사슴의 수가 줄어드니까 풀과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사슴이 많았을 때보다 조금씩 풀과 나무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풀과 나무가 살아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먹는 비버의 수도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기 보면 비버의 모습이 보이죠? 비버의 숫자도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늑대를 죽여서 생태계 평형을 깨버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이 그림처럼 생태계가 위험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생태계 평형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깨지게 되면 그 생태계가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실험 관찰 17쪽을 펴주세요. 17쪽에 2번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의 생물 이야기에서 만약 국립공원에 늑대를 다시 풀어놓지 않았다면 현재 국립공원에 사는 비버의 수는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적어보는 활동입니다. 여기서 비버는 아까 물가에서 나무를 먹고 살아가는 생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비버의 수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한번 화면을 멈추고 적어보세요. 다 적은 학생은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버의 수는 아마 더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늑대가 없다면 사슴수는 줄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슴들이 계속 강가의 풀과 나무를 먹어버리면서 비버가 살기 힘든 환경이 계속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풀과 나무가 자라지 못하면 비버는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국립공원에 사는 비버의 수는 아마 계속 줄어들었을 것이에요. 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적었으면 잘 적은 겁니다. 그럼 정리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학습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네. 사슬처럼 먹이가 연결된 것은 그렇죠. 먹이 사슬입니다. 먹이 사슬은 생태계에서 생물의 먹이 관계가 사슬처럼 어떤 방향일까요? 네. 한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생태계에서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얽혀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먹이 관계는 그렇죠. 먹이 그물입니다. 먹이 그물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오늘 배운 핵심 내용들이기 때문에 화면을 잠시 멈추고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럼 문제를 풀면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이 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볼게요. 한번 화면을 잠깐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네. 정답은 몇 번일까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먹이 그물보다 먹이 사슬의 형태가 여러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기에 유리하다고 했는데 반대죠? 먹이 그물과 먹이 사슬의 위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먹이 그물이 더 유리한 형태라고 아까 우리가 배웠었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생태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1950년대 중국의 지도자 마오쩌둥은 시골의 한 마을에서 벼이삭을 먹고 있는 참새를 발견하고 사람이 먹어야 할 쌀을 참새가 먹고 있으니 참새는 해로운 새라며 참새 소탕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1958년 2월 중국의 쓰촨성에서 시작된 참새 소탕 작전으로 중국 전역에서 2억 마리가 넘는 참새가 죽었습니다. 쌀을 먹는 참새가 없으니 쌀이 더 많이 생산될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오히려 쌀 수확량은 극심하게 줄어들었고 식량 부족으로 굶어 죽은 사람들의 수가 170만 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벼를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는 개구리가 먹고 개구리는 새매가 먹습니다. 벼는 광합성으로 양분을 만들어내므로 생산자라고 하며 생산자를 먹이로 하는 생물을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를 먹이로 하는 생물을 2차 소비자, 마지막 단계의 소비자를 최종 소비자라고 합니다. 생태계에서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의 수를 비교하면 먹이 단계가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 단계별로 생물의 수를 쌓아 올리면 피라미드 모양을 이루는데 이를 생태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와 수 또는 양이 균형을 이루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생태계 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특정 생물의 수나 양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생태계 평형이 깨지기도 합니다. 중국의 참새 소탕 작전의 예와 같이 참새 개체수가 갑자기 줄어들면 참새의 먹이인 메뚜기를 비롯하여 해충의 수는 갑자기 증가하고 결국 생산자인 벼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1872년에 설립된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1978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자연이 보존되어 있는 공원입니다. 공원에는 무스, 가지뿔 영양, 들소, 코요테, 퓨마 등 다양한 생물이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26년경 국립공원의 관리자들은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 늑대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그러자
공원 관리자들의 바람대로 사슴의 수는 빠르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이 생겼는데 사슴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사시나무와 강가의 버드나무를 닥치는 대로 먹게 되면서 국립공원의 숲은 황폐화되었고 사시나무와 버드나무로 집을 짓고 먹이로 활용하는 비버도 국립공원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풀과 나무가 줄어들면서 비가 오면 흙이 무너지기도 했고 산사태가 나기도 했습니다. 약 70년 후 국립공원 관리자들은 국립공원에 늑대를 다시 풀어놓게 됩니다. 그 후 사슴의 수는 다시 줄어들고 사슴은 늑대가 먹이를 구하려고 자주 다니는 사시나무와 버드나무 숲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려 국립공원의 생태계는 점점 평형을 되찾게 되고 사슴의 수도 적절하게 유지되며 비버의 수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원인은 가뭄, 홍수, 태풍, 지진, 산불과 같은 자연적인 요인도 있지만 댐, 도로, 건물 건설과 같이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깨진 생태계 평형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연을 아끼고 가꾸며 보존하는 것이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지금까지 생태계 평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